영웅은 주로 이물과의 혈통적 연관을 통해 신성성을 부여받는 반면, 자, 그냥도 아니고요. 우리 설화라고 했어요. 설화. 설화 속 영웅. 자, 우리 설화 하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설화 속 영웅이란 보통 뭐야? 어떤 영웅일까? 어떤 영웅이야? 아, 그건 뭐 영웅 소설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설화 속의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신화에서의 영웅이죠, 보통. 춘봉 신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설화라고 한다면은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기억나시죠? 네? 탄젠트요? 자, 종류요. 설화의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신화. 이제 알죠? 씨발. 전설. 네.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민담. 작년 수특에 민담 나왔습니다. 네, 민담 있었어요. 물론 민담이 문제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자, 아무튼 신화라고 한다면요. 신화라는 건 말 그대로 보통은 뭐야? 어떤 영웅의 탄생, 그리고 이제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를 만든 이 영웅을 우리가 보통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설화 속 영웅은 신성성을 부여한다. 그냥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보기에서는 뭘 통해? 이물이라는 걸 통해. 이물이 뭘까? 이물. 이물. 뭐 괴물 같은 거겠죠. 인간이 아닌 다른 물질들. 그런 것들과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설성 영웅은, 자, 또 뭐가 있냐? 자, 요 영웅은 설화의 영웅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설성 영웅은 뭐가 있다? 천상계를 개입한다. 천상계가 개입한다. 자, 우리 보통 영웅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상계가 개입해서 비호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맞아요? 보고 있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썸녀 생겼니? 근데 왜 그래? 집중해. 썸남 생겼니? 예? 응. 자, 그 다음에 최궁전은 실존 인물 최치원의 일대기에 다양한 화소들이 결합된 영소설입니다. 다양한 화소들이라면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의 설화 및 천상계의 개입 화소가 차용된 주인공 최치원의 탄생담은, 자, 우리 최치원이라는 인물 아세요? 최치원? 얘는 집안이 약간 유배를 가던 집안이에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벼슬을 하기가 힘들어. 얘네 집 자체가. 그치? 전과자야. 전과자 아들내미인데 돼?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얘가 그런 이제 불공평함에 대해 약간 좀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은 것들이 보통 이런 영웅소설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영웅에게 신성성이 부여되는 양상이 설화적 방식에서 소설적 방식으로 변화하게 한 흔적, 거기 밑줄, 설화적 방식에서 소설적 방식으로 변화해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거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 과도기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과도기라고 한다면은 예전 거의 특징과 요즘 거의 특징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설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 부분은 이물교우 설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특이한 동물이나 식물 등 이물과 교합하는 내용의 설화이며,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혈통적 신성성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영웅을 암시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시면요, 지하국 퇴치설화라고 있어요. 지하국.
남성 인물이 지하국의 괴물을 퇴치하고 납치된 여성을 공해 영웅으로 귀환한다는 내용. 그냥 뭐야? 슈퍼마리오죠. 아세요? 슈퍼마리오는 아시죠? 제가 세대 차이 날까봐 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출자는 당대의 질서를 수호하는 인물을 상징한다라는 요 배경 지식을 한번 갖고 가시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창고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된 최충은 이러세요. 이제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충이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디에 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 수령이래요. 네. 근데 이제 요기에 대해 아내를 빼앗긴 전임 수령이 십수명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다가 꾀를 내어 부인의 손에 색시를 메어둔다. 와, 그럼 자기 부인도 이제 납치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충이 객사에서 공사를 듣고 있는데 5시쯤 되어 갑자기 먹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천지가 깜깜해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뇌성이 땅을 무너뜨리는 듯 하더니 요 부분이 뭐겠어요? 전기적 요소겠죠? 갑자기 그러겠어요. 그죠? 전기적 요소. 그 다음에 플러스 우연성도 들어간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윽고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걷히며 날이 개매 시비들이 깨어나서 살피니 자,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부인이 간 곳 없는지 와씨 바로 납치당했어. 바로 납치당했어. 근데 우리가 뭐 해놨다고? 실 해놨자고 실. 그래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깜짝 놀라 허겁지겁 사토끼 달려가 사실을 아뢰니 충이 실성한 듯 슬피 울다가 실을 따라 찾아 나섰더니 뒷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 바위는 천장이나 되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지라 충이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니라. 이때 하리 이적이 아뢰기를. 자, 우리가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자꾸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물을 다 관련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거 같은 경우 비중이 있는 인물이야 없는 인물이야? 크게 없는 인물이야. 그죠? 그럼 그냥 이런 애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굵직굵직한 라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굵직한 라인만. 자, 그래서 얘가 뭐래? 사토께서는 너무 슬퍼 마옵소서. 일찍이 늙은이들이 말을 들으니 이 바위가 한밤중에 스스로 열리고 굴란이 발다하오니 기다려서 밤에 다시 오심이 가할까 하나이다 하니 충이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가 밤이 되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깊자 바위가 열리는데 그 안에 대낮같이 밝은지라. 자, 그 부분이 뭐겠어요? 일종의 지화국 퇴치소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쵸? 완전히 다른 공간. 그쵸?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지하국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죠? 지하국.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은 넓고 비옥하여 갖가지 꽃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졌을 뿐 사람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이상한 짐승과 기이한 새들만 있는지라. 충이 이적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이런 곳이 있단 말이냐 하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예, 세간이 없는 별천지인가 합니다 하더라. 다시 50여분쯤 앞으로 나가니 한 채의 큰 집이 웅장하고 화려한데 야, 여기에 왠지 부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 묘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찬란한 꽃밥 사이로 들어가 창틈으로 엿보니 자, 누가 있었다? 누런 금돼지가 있었네요. 누런 금돼지. 자, 그럼 얘를 지금 퇴치해야 될 이제 대상이 이제 여기 있는 금돼지예요. 네, 금돼지. 그 다음에 충의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고 이 미친 새끼네 이거 빡 돌아 안 돌아? 씨발. 야, 내가 아내가 납치당했는데 이 개새끼가 이 아내 무릎에 지금 앉아있어. 이거 누가 봐도 이 새끼 사형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 앞에는 십수명의 미녀들이 늘어서서 풍악을 울리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바로 대대로 잃은 사또들의 아내이더라. 다 거기 있어요. 충이 근데 웃긴 건 그 사또들이 안에 그럼 사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발놈들이. 응? 지금 아내 버려? 아내 버리냐고. 자, 그 다음에 충이 전일에 아내와 더불어 안띠에다가 약주머니를 달아 요괴로운 짐승을 물리치자 하고 약속한 일이 생각나서 약주머니를 풀어 바람을 타고 양냄새가 문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때 금돼지가 잠에서 깨어나 양냄을 맡고 묻기를 어찌하여 세간에 양냄새가 나느냐 하니 충의 아내가 남편이 온 줄 알고 공손히 대답하기를
아이 제가 이곳에 온 지 오래지 않아서 아직 인간의 냄새가 남아있어 그러하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라 금돼지가 묻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우노뇨 하니 충의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이곳에 와보니 인간 세계와는 만사가 아주 다르므로 슬퍼서 우나이다 하니 금돼지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인간 세계와 다름이 없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말라 하며 충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부드러운 말로 묻기를 제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들으니 선경 지인은 사슴 가죽을 보면 죽는다 하던데 과연 그러하옵니까? 하고 물으니 금돼지가 말하기를 난 잘 알지 못하나 다만 사슴 가죽을 꺼리는 바요 사람 가죽을 씹어서 머리 위에 붙이면 죽게 돼요. 왜 지 약점을 지가 혼자 얘기하고 잡아놨어? 그 씨발 무조건 웃기지 않냐? 영화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애니도 보시면 그렇잖아. 막 그 블리치래. 아무튼 아니 뭐 당장 귀멸의 카메라만 해도 막 그 있잖아. 거기 막 대장들 항상 뭐 나는 불의 뭐다 이러면서 이지랄 떨면서 내 뭐 특징은 이거고 막 이러면서 지랄지랄 하잖아. 그죠? 아니? 그렇잖아. 난 죽어도 되살아난다 말하면서 막 그래서 꼭 그 빌런도 그렇고 히어로도 그렇고 다 지 특징을 얘기해요. 병신이죠, 그죠? 사슴가죽을 머리에 뿌리면 죽는데 자 하고 물으니 금돼지가 말하기를 나는 잘 했고 그 다음에 하고 말을 마치자 다시 쓰러져 자더라. 충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죽여 원한을 갚고자 하나 사슴가죽이 없어 가슴이 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약주머니에 끈이 사슴가죽으로 되어 있는지라 가만히 꺼내어 씹어서 금돼지의 뒤통수에 붙였더니 과연 말도 못하고 죽더라. 이야 바로 뛰어버렸어요. 이리하여 최충은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나머지 미녀들도 역시 충의 덕으로 집으로 돌아가니 그자 가족들이 충에게 깊이 감사하여 마지 않더라. 자, 요 부분이 이제 뭐겠어요? 지하국 퇴치소라 부분이겠죠, 거기까지가.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최충의 아내 임신 4개월에 금돼지에게 잡혀갔고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애가 정상적으로 낳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낳은 거 아니야? 10개월이면 정상 아니야?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뭐래? 손톱과 발톱이 조금 이상하였다. 충은 금돼지 자식이 아닌가 의심하여 시비를 시켜 큰 길에 버리게 하였는데 와, 이 새끼도 좀 나쁜 새끼네요. 그죠? 친자 확인을 하든가. 그때 당시 친자 확인이 없으니까 일단 의심만 해보는 건가? 그런데 시비를 시켜 큰 길에 버리게 하는데 아이가 길 가운데 죽은 지렁을 보고 일자라 하는지라 시비가 들어가 아르니 충이 듣고 분부하되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그 새로 나온 아이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대. 그런 것들을 바로 한자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여기서 아이가 뭐가 드러나는 거야?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죠?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아무 말 말고 갖다 버려라 하고는 시비가 안고 가는데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아이가 천자라 하매 차마 버리지 못하고 돌아와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천자라 하나이다 라고 고하니 충이 화를 내어 호령하되 네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대하겠노라 하니 시비가 솜으로 포근히 싸서 길 가운데 버렸더니 우마가 지나며 밟지 않았다고 거기 밑줄 쳐보자. 거기 지나며 밟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가며 밤이 되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젖을 먹이는지라. 자, 2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방금 거기서 2포인트 뭐야? 자, 첫 번째 소와 말이 뭐야? 피해서 갔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여기서 했던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어떤 특성과 연결이 될까? 신성성이겠죠. 신성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성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나왔냐면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선녀가 나와서 젖을 먹인대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이제 뭘로 보시면 돼요, 이제. 천상계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복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관리와 백성이 거두고자 하니 큰 죄를 입을까 무서워하더라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보기에서 이러한 정보가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이 본문에 이렇게 녹여놓는
요런 것들을 좀 저희가 수업으로 하는 거니까, 네, 요거를, 다,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쉬워요. 이해 자체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서술상의 특징, 뭐 내용을 뭐 단순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1번에. 자, 1번. 탄생담의 근원이 된 설화와 관련 지어 본다면은, 금돼지는 가의 맥락에서는 주인공에게 신성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이물이지만 나의 맥락에서는 퇴치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죠? 자, 2번. 최충 아내의 임신 기간을 언급하여 아이가 금돼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은까지 일단 끊어보자. 자, 요거에서 한번 좀 헉하니? 좀 헉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잘 보자. 최충 아내의 임신 기간을 언급했대. 누가? 서술자가 언급한 거잖아. 맞죠? 최충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가 금돼지 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밝힌 거지. 그 정상적으로 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보셨을 때 아마 뭐만 생각할 거냐면은 이거 손과 발이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씨발 금돼지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의 신성성이 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는 의도. 그치, 이물교구설화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금돼지로 인해서 걔가 금돼지의 후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3번. 갓 태어난 아이의 손발톱이 이상하다는 말로 아이가 금돼지 혈통인지 의심하게 되는 하는 것에는 이 작품이 가와 관련된 설화적 신성성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신성적인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 신성성이 다 대놓고 있다는 건 아니죠. 맞죠? 4번. 아이가 나의 영웅에 대응되는 최충에게 버림받는 것은 주인공이 혈통적 신성성을 부여받지 못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울 영웅의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 라기엔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때문에? 천상계의 개입으로 인해서 뭐가 약간 그런 것 비범한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상계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버려진 아이를 보살피는 것에서 이 작품이 가와는 달리 천상계 개입을 통해 주인공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지워드니? 다 적었었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다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인트를 일단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혹시 좀 덥거나 그러냐? 괜찮냐? 네. 더워? 아니요. 괜찮아? 자, 이제 만세전이라는 걸 볼 건데, 만세전. 자, 만세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내신 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난 들어본 적 있다. 알아봤어? 무슨 내용이 있었어? 근데 들어보는 거 안 했는데. 안 했어?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 공동묘지 얘기를 해.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었을까? 다 뭐 산소 이런 거 아니야? 다 공간을 다 차지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동묘지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대. 자, 공동묘지의 장점이 뭘까? 많이 볼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게 하대. 그죠?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예.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공동묘지로 안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묘지, 산소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세상이 다 썩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대충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만세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주로 뭐가 있냐면 이 만세전의 주인공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에요. 자, 요런 거지 같은 시대 속의 지식인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 좀 들까요? 진짜 공부만 한 새끼야. 그러면 뭘 몰라? 이 새끼가. 그렇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죠? 뭐를 모른다? 지금 어떠한 현실을 잘 몰라요.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 부족해.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이 지식인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 지식인이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원래 얘는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 유학 가서 있었어요. 있다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목도하는 현실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 지식인이 조선으로 넘어온다는 얘기, 그리고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여러 가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주로 얘는 뭐라고 했다고 볼 수 있냐? 여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장르를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요. 여로형 소설.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소설이라고 해서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에 따른 에피소드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1920년대에서 1930년대의 현실을 얘기하고자 했다라는 걸 중요한 포인트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본 유학 중 잠시 귀국하여 부산을 지나가게 된 나는 오랜만에 한식을 먹고 싶었으나, 야, 웃긴 게 존나 뭐냐. 자, 부산에 왔어. 부산하면 뭐야? 국밥 아닙니까? 나 한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부산! 하면, 그죠? 회도 처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한식을.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시내에 일본식 집밖에 보이지 않아 일본 요리집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 얘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자, 한식을 들어가는데 일본식 집만 존나게 많대요. 여러분들이 부산에 갔는데 다 뭐가 있다는 거야? 다 초밥집밖에 없어. 이러면 보자마자 이라샤이마세 이러면서 막 아니 오마카세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좀 난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한번 해주셔야 돼. 뭘로 분석을 해볼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미 지금 얘는 어떤 문화적으로 이미 뭘 당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거랑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밥도 못 먹는 거, 한식도 못 먹어. 씨발, 나 제육 먹어야 되는데 맨날 막 가치동 이딴 것만 팔고 있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솔불고기 비스무리한 거라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규동 같은 거 처먹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중을 들던 일본인 여자 점원들 중 하나가 조선 민요를 부르는 것을 본 나는, 자, 그에게 조선에 온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본다 라고 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일본 여자인데, 일본식 여자 종업원인데 여기서 조선말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뭔가 어떤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반가워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겠죠. 그죠? 자, 쭉 이어서 보면요. 애가 제일 잘해요. 우리는 온 지가 3, 4년밖에 아니 되었지만 하며 벙벙이 앉아있는 화롯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킨다. 그래.
넌 얼마나 있었길래 말담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았는 것이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숫보기로만 생각했던 것이 조선 소리를 잘한다니 조선 애가 아닌가도 싶다. 자, 요런 포인트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서술 방식이 뭡니까? 서술자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새끼인 것 같아? 본인인 것 같아. 그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쵸? 1인칭 주인공이에요. 자, 아무래도 1인칭 주인공이니까 남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자신의 생각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얘가 이제 뭐라냐? 아유, 예서 아주 잘 알았답니다.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고 단박오 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라는 포인트 조용 중이에요. 자, 입이 제게 즉시 대답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에게 얼굴을 들이댄다. 그 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 자, 1인 애비와 조선인 애미를 가졌다고 하는 계집애는, 자, 아까 이 계집애 얘가 원래는 뭐였어? 일본식 종업원이야. 자,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자, 얘의 출신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 엄마, 그 다음에 일본 아빠야. 그죠? 그죠? 일본 아빠. 자, 이것도 일종의 현실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집애는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셀룩하여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다는 모양이었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아, 떼고 있어요.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래, 어째 여기 와서 있나?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애는 생글생글하여 나를 쳐다보더니 아이 글쎄 그러지 않아도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은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그 천생 업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자, 그 포인트도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자, 업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라는 얘기는 이 친구는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요게, 참, 요 포인트 하나 있었고, 요거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돼 있다? 자, 얘가 뭐라고요? 문맹이라고. 문맹이 뭔지 아세요? 문자를 모르는 거. 한글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문자를 쓸 수 없는 친구들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문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일종의 일제강점기의 문화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도 문맹 좀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문맹이에요? 한국어를 못 쓰는 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쓰지 못하는 거. 글씨를 못 쓰는 거. 일본어 쓸 수 있으면요? 우리나라 말에 대한 문맹이겠지. 그죠? 맥락상. 자, 여러분들도 문맹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휘를 말해도 몰라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국평호. 아세요? 국평호가 뭐야? 뭔지 알아? 뭐 얘기하는 거야? 아, 뭔지 알고? 뭔지 알아? 알아? 왜 웃어? 너를 얘기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평균 5등급을 국평호라고 하는데 진짜 국어평균 5등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좀 심해요, 요즘. 저도 이제 고2, 고3 친구들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단어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어. 아니 내가 영어 단어를 지금 외우라고 했냐고. 씨발 우리나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왜 몰라? 한자를 내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심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국평호. 아니 근데 그래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은데 인터넷 같은데 저기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댓글 이런 거 다 보다 보면 진짜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 존나 많아요. 환장하겠다니까. 나 제목을 막 지을 때 한자어로 제목을 짓잖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뭐 너무 다른 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디 갔냐? 하며 이번에는 자기 신세를 조소하듯이 마음 넣고 커다랗게 웃는다.
그럼 아버지하고는 지금 해져서 사는 모양이구나. 아이 그야 벌써 해졌죠. 내가 10살적인가 9살적인가 뭐 장기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는 소식은 있니? 아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설인이 쇠고 나긴 찾아가 볼 테요. 하면서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자 근데 왜 어색하게 웃는 거겠어? 실제로 일본 쪽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 그치? 아버지가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야. 과연 이 아빠가 얘 뭐 좋아할까? 좀 쓰레기죠? 요즘으로 그럼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 일을 저지르고 하도 귓구멍이 막혀서 나온 웃음 같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야 체념적 태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도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울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찾아간 데야 그리 반가워는 안 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지금 나타나는 현실로 볼 수 있죠. 딸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도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갔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떠나서 어떠한 거기 동그라미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 동그라미 나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7~8년이나 된다는 애비를 정처 없이 찾아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엾은 것보다도 그 애미가 한층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아까 지식인으로서의 느낀 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고요. 첫 번째 이게 현실. 자 일본식의 그 요리집 이라샤이 마세 그리고 이게 계집애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한참 동안 잠자코 걷다가 행님 집으로 들어가는 동구까지 와서 전해보지 못하던 일본 사람의 상점이 길가로 하나 생기고 골목 하나로 들어가서도 두 집 문에 일본 사람의 문패가 붙은 것을 보고 그럼 여기도 뭐야 마찬가지. 자 형님네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일본식 뭐 어떤 이제 집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맞죠? 이것도 현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자, 그동안에 꽤 변화였군요. 하며 형님을 쳐다보니까 형님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듯이 태연무심히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나는 앞장을 선 형님을 따라 들어가며 작년보다도 한층 더 퇴락한 대문을 쳐다보고 아이 거진 쓰러지게 되었는데 문간이나 좀 고치시 하며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였다. 아유 얼마나 살려고 여기도 좀 있으면 일본 사람 거리가 될 테니까 이대로 붙들고 있다가 내년쯤 상당한 값에 팔아 버려야겠다. 이래봬도 지금 시세로 여기가 제일 비싸단다잉. 그래서 일본 사람 거리가 된대. 일본 사람 거리가 되니까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뭐였어? 어쨌든 간에 일본이 조금 더 한국을 이렇게 막 조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인들이 사는 거리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겠어? 빈민가 같은 느낌이겠지. 그지? 자, 암튼 형님은 7~8년 전에 살 때와 비교하여서 거진 두세 곱이나 시세가 올렸다고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본 광경을 생각하며 그냥 다른 물가는 따라서 오르지 않았나요? 전쟁 이후에 어떤 것은 3배, 4배나 올랐는데요. 하고 대꾸를 하며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좀 산다는 이유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자, 15번에 있는 거 한번 보도 넘어갈게요. 자, 만세전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상실하게 가는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죠?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건 맞죠? 그죠? 이 작품은 일제의 폭압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것이 민족 감정을 촉발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차별이 내면화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의식과 일본이 조선을 잠식해가는 암울한 현실을 거기 밑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는 누가 해당하겠어? 누구에 해당하겠어? 여기선 이 작품에선 형님이겠죠. 형님. 그렇죠? 아니 뭐 집값 3배 오르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고.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담바고 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나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반갑게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 타양에서 동포를 만난 데서 비롯된 민족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자 일단 뭐가 틀렸어요? 타향이냐?
일본에 있다가 부상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부터 틀렸네요. 자, 2번. 일본인 동료 앞에서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 일이라 여기는 듯 보이는 계집애의 태도에서 조선인들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무시를 짐작할 수 있겠다. 연전도 연결 가능하고요. 3번. 계집애가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에서 조선에 대한 차별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별의식을 내면한 양상. 그치? 조선 옷 안 입고 일본 옷 입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4번. 전해보지 못하였던 일본 사람의 상점과 일본 사람의 문패가 붙은 집들이 생겼다는 것은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을 일본인들이 잠식해가는 상황. 그것도 맞죠.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5번. 여기도 좀 있으면 일본 사람 거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시세가 올랐다고 매우 좋아하는 형님의 모습에서 민족에게 닥친 암울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를 떠올릴 수 있겠다. 여기도 연결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164페이지. 그 166페이지에 있는 20번 문제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직 좀 더 해도 괜찮죠? 쉬어야 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고 한 20분 쉬면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20번에는 보기 한번 볼 건데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네, 보면요. 하나는 박태보전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오장군의 발톱. 아마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박태보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박태보전 같은 경우는 물론 영웅적인 어떤 면모가 막 엄청 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기적 요소가 막 세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지켰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교적인 이념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박태보전을 한 번 더 보거나 뭐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내용이 비슷해요. 자, 거기 동그라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소설. 자,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은 끌어올 수 있어요. 뭐랑 뭐? 실제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겠죠. 맞죠? 자, 왕에 의해 고초를 겪으면서도 직언을 그치지 않았던 실존인물 박태보를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 거기 밑줄 충신의 고든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우화성을 띤 희곡으로서 자, 여기서 뭐가 나냐? 우화성 이런 거 있어요. 우화. 자, 우리 우화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아닌 뭐 동물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뭘 단순히 보여주면서 행동을 보여주면서 어떤 특정 거지 같은 행동을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여주기라는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지금 장르가 지금 뭐였냐? 희곡이에요. 극갈래. 우리 극갈래 같은 경우는 특히 보여주기가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보통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어요. 말하기는 보통 어디에 있냐? 소설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 희곡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대사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행동으로서 뭘 비판을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근대 국가의 통치 체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순박한 인물들이 그 나 부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순박한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적기관에 속한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 자, 이거 공적기관. 자, 보통 공적기관이랑 어떤 갈등을 빚는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까? 일종의 행정 오류 같은 거, 민원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개인을 경시하는, 자, 거기 위주 관료주의적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만 알아갈 거 하나 있습니다. 자, 관료주의적 사회. 자, 나는 사회문화를 한 적이 있다. 했어? 해봤니? 근데 이거 뭔지 알아 혹시? 이거 뜻? 관료주의적 사회? 뭔지 알아?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상관없어. 이거 모를 수 있어. 이거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거야. 자, 관료주의적 사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적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수직적이에요. 왜? 딱 계급대로만 있어. 계급대로. 그러니까 몇 급 이런 거 이따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야? 어떤 뭔가를 하려면은 막 서류들을 막 준비해야 돼.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 액티브엑스 설치해야 돼. 그거 뭔지 알아? 액티브엑스 밈 알아? 공인인증서? 그런 느낌. 그러다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공인인증서 인증하시고요. 액티브엑스 설치를 한 3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서류를 갖고 가셔야 되고, 이거를 근데 이제 팩스로 보내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서면으로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직접 방문하셔서 주셔야 돼요. 이러고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책임 전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꾸 막 민원을 하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블록이 하나가 좀 잘못 이제 부서져가지고 이제 걷기가 좀 거기 다니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 여기 뭐 시설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시설과 뭐 여기 요 보도블록이 좀 이상한데 뭐 어떻게 안 됩니까? 하니까 이제 시설과에서 뭐라고 하냐? 근데 이거 보통 시설과에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 이거에 대한 사항은요, 일단 저 민원실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제 민원을 이제 신청을 해. 근데 민원에 신청하면 이제 뭐라 그래? 이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과 관련된 그 예산 편성 그런 반에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에 전화해. 그럼 저희는 이거 예산 관련된 게 아니라 다 시설과에다가 이 뺑뺑이 전화하게 되는 거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고통을 받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부터. 자, 박태보정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유교적인 이념을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로 인해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 기준으로 보면요. 자, 숙종은 인현황후를 두둔하던 신하들을 내쫓고 장희빈을 투기한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할 뜻을 밝힌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우리 숙종. 숙종한테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 첫 번째, 인현황후. 그 다음에 장희빈이 있어요. 장희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희대의 학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자, 이 숙종이 장희빈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이 둘이 이제 막 결혼을 막 하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현환우는 실제 얘 이미 있었던 부인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신하들도 있었어요. 신하들도 자, 막 반대를 했어요. 장희빈이 들어오면 좆된다 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자,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습니다. 뭘 한다고? 투기를 한다고. 투기가 뭔지 아세요? 투기 뭐야? 예? 버리는 거 아니에요? 투기를 한다는 이유로 얘를 폐위시켰다고. 인현왕후가 뭘 버렸냐?
뭘 것 같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맥락상으로. 뭘 것 같아? 장희빈이 왔는데 인현왕후가 투기를 보이는데. 뭘 것 같아? 그렇지! 오, 너 웬일이냐? 맥락상 파악 좀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 아니야. 이 투기 아니야. 그냥. 질투. 맞아요. 네, 여기서 투기는 질투. 질투를 한다는 이유로 얘를 폐위시켜요. 폐위시키고 얘들도 막 다 어디가 막 감옥 같은 데 막 가고 막 벼슬 자르고 막 그래요. 너 이제 공무원 하지 마 이 개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역사소설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상이 비만기를 빈청에 내리심에 자 말씀이 지엄하고 북료 극렬하시니 사세 급박하여 온 나라가 황황히 어찌할 줄을 모르거늘 박태보공이 듣고 강개하여 눈물을 흘려왈 지금 국모께서 장차 위태롭게 되었거늘 이 국모가 인현황후겠죠. 그쵸? 인현왕후네요. 죄송합니다. 황후로 얘기했네. 황후는 황제인데 그죠? 왕후입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신하는 자로서 파직 중이라고 간하지 아니하랴.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고? 충언을 하겠다는 거야. 간언이라는 게 충언입니다. 직언 이런 거 그거 아니 이거 말고 새끼야 직언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라고. 자 드디어 파직된 이름난 선비들에게 서찰로 향하여 장차 상소하려 할세 오두인궁도 또한 파직으로 흩어진 이름난 선비들과 상소하려 한다 하니 이에 여러 선비들이 한 곳에 모이니라. 이때 이 세활공이 강교에서 기약 않고 들어오고 파직된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오니 도합 80여인이라. 최석정, 이돈이 각각 소매에 상소본 초본을 놓고 와서 모든 성비 상소글을 의논하되 결단이 없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한 사람이 가로되 오늘은 벌써 저물었으니 내일 상소함이 해롭지 않다 하거늘 박태보공이 말 이런 일에 나를 넘기랴. 그러니까 뭐야 오늘 안에 끝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말 글을 짓고 쓸 리가 없으니 어찌할꼬. 박태보공이 분연히 말 아이 씨발 차라리 내가 짓고 쓰리라 하면서 이제 답답하다 그러죠. 말을 마치자마자 붓을 잡아 두 상소를 끊어내어 혹 고치고 혹 더하여 짓고 쓰실 적에 필력이 날렵하여 풍우 오는 듯 하고. 자 방금 요 부분 나왔어요. 필력이 날렵하여 풍우 오는 듯 하대. 이런 부분이 이제 영적 면모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문자 중에 빼어난 말이 많으며 잠깐만에 상소 1편이 일어나니 우두인궁이 벼슬이 가장 높음에 상소대표를 청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이때가 기사년 4월 25일 신시러라. 야 여기 부분도 여기도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성과 현실성이 드러나는 포인트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상의 분노가 그치지 아니하시고 호령이 더욱 엄하시니 장치는 소리 향교동까지 질리더라. 골육이 다 깨어져 유혈이 낭자하되 밭에보봉이 안색이 태어나요. 조금 더 아프다는 소리가 없으니 야 분명 뚝배기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대요. 상이 부채로 안석을 치며 말씀하시되 이렇듯 형장을 더하되 아프다는 소리가 없으니 이리 독한 물건이 무슨 일을 못하라요. 어미 철야 공이 아래되 전하께서 신이 임금을 배반하고 중궁을 위하다오시어 죄원이 되어 싸우니 신이 비록 무상하오나 약간의 예는 아옵나이다. 전하를 배반하고 중궁을 위하여 절개를 세운들 어찌 절개를 하리 있고 그러하오나 중궁께 절개를 세우는 것이 천하께 절개를 세우는 것이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야? 인현왕후를 지키는 게 우리 숙종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상이 나왔잖아. 상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서도 계속 뭐야? 뭘 지키고 있는 거야? 유교적 이념을 지키고 있는 포인트죠. 상왈 니 더욱 독을 내는도다. 임금을 업신여기를 부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어서 받으라. 공의대왈 전하께서 매양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신의 죄로 삼으시니 신이 실로 어리석어 무슨 일이 전하를 업신여긴 일이 되는 줄 모르겠나이다. 신의 상소는 전하를 업신여김이 아닌 줄 어찌 모르시니 있고 청컨대 글로서 답하리이다. 업신여겼다는 하교는 듣고자 하지 아니하냐이다. 그래서 상왈 승복을 아니하거든 매수를 세지 마라. 잡소리를 하거든 입을 찢어라. 상왈 비만가에 담긴 끝이 확실하거늘 참소를 듣고 속은 것이라 일러서 나로 하여금 헛말하는 것으로 만드니 내가 임금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냐. 어서 자백하랴. 그래서 공의대왈
투기함에 있다 할 때 경솔한 의심인 경우가 적자는 연고로.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질투한다는 말은 너무 의심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중일을 외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혹 생각건데, 혹 이런 일이 있는데 전하께서 살피지 못하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야,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떠냐, 그 진짜 질투해서 저렇겠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부분입니다. 자, 오장군의 발톱. 요 내용 좀 재밌는데, 자, 오장군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요. 얘가 두 명이야. 여기서 번지수로 나오거든요. 번지수가 뭐야? 124번지도 있고요. 125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4번지에 사는 오장군도 있고 125번지에 사는 오장군도 있어요. 근데 자, 125번지에 군대영장이 나온 거야. 군대영장.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근데 원래 이 영장은요, 원래 어디 거냐? 여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125번째에 있는 이 오장군이 결국 뭐 한 거야? 잘못 들어서 입대를 한 거야. 주소를 잘못 봐가지고. 족같겠다, 그지? 그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 있는 엄마랑 이제 아내가 이제 따지려고 관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입대를 했는데 어떡해. 취소해야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 뭐까지 있었냐? 관료주의적 사회랑 좀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씨발놈들 지일 아니라고 개새끼들.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씨발. 김동균 막 네 옆에 호수에도 이제 김동균이라는 애가 또 있는데 갑자기 니한테 영장이 날라왔나. 그래서 내가 막 군대를 갔어. 그날 알고 보니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개빡칠 것 같죠, 그죠? 그죠? 자, 볼게요. 관료지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데요. 무대에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는 관료 ABC. 어머니와 꽃분이가 A 앞에 서 있다. ABC는 모두 무표정한 관료적 포즈라고 해서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관료적 포즈.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 관료 A가 뭐라고 하냐? 이런 착오의 원인은 오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정이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영 다르지 않습니까요? 제 약혼자는 황소처럼 몸집이 크고 오부자네님의 아들은 사슴처럼 날씬한걸요. 아, 우리는 징집 연장을 잘못 전달한 집배원을 즉시 파면했습니다. 야, 씨발. 얘네가 집배원이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뭐가 일어났어? 책임전가가 드러났죠. 그죠? 동시에 제5지구 모병사령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착오에 대해서는 오장군 씨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씨발놈들 말을 왜 졌다고 식으로 해. 이때를 씨발 한 내가 잘못이야! 개새끼들. 아무튼 자, 무슨 책임을요? 그는 왜 남의 진직 영장을 받았습니까? 그야 주니까 받았었죠. 징집 영장 뒷면엔 생년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것은 오부자 아들인 오장군 씨의 생년월일이지 대개 알기님인 오장군 씨의 생년월일이 아닙니다. 아, 나으리 늦게서 아들 생일을 잘못 적은 놈만 알아듣겠죠. 지번도 적혀 있습니다. 124번지는 오부자 네 번지고요. 할머니 네 번지는 125번지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존나 웃겨. 언제부터요? 자기네 지소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 그만큼 순박한 사람들이야, 얘기죠. 어처구니였다는 듯의 침묵. 아가씨, 할머니 모시고, 자, 어디 가라고요? 모병사령부 믿으셔주고요. 모병사령부에 가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꽃분이가 B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오장군이란 이름에 어디가 좋아서 두 놈이면 그 이름을 쓴단 말인가. 이런 걸 했어요. 자, 보내준 다음에 아니 씨발 뭐 오장군이란 이름이 뭐가 좋아가지고 두 놈이나 그 이름을 쓰고 자빠져 있는겨.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 비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사령부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병사령부가 발부한 2개의 징집 연장은 완전 무결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던가요? 우체국에선 여기를 가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모병사부로선 즉시 군에 잘못 입대한 댁의 아드님에게 징집 연장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댁의 아드님이 오장군 씨가 아닌 다른 오장군 씨에게 전달되어야 될 영장이니까요. 그럼 그 잘못 받은 영장을 되돌려 드리기만 하면 제 아들도 되돌아오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야? 글쎄요, 우리로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또 어디 가야 돼? 육군 당국의 소개장을 써드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꽃분이게 실기 옮겨가는 동안 이제 또 뭐야? 우리로서 오장군이라는 이름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고 상관없어. 생년월일과 집원을 정확히 기억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관료 씨는 또 육군 당국은 이런 착오에 대비하기 위해 장정직결지에서 인적사항을 재확인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오장군 이등병은 장정직결지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번지를 확인했을 때 한마디의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남의 부르면 무턱대고 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체 수준에 빠져서요. 그러면 우리 육군 당국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또 책임을 피하고 있어요. 우린 다만 그 일을 되돌려 주시길 원할 뿐이에요 라면서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갑시다. 19번과 20번을 풀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연극과 관객 사이는 일정한 약속이 존재한다. 배우를 작중인물로 무대를 작중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까 그 있었잖아요. 그 관료 ABC 같은 경우가 삼각형으로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시곡이고 그 무대라는 좀 제한적인 공간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이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야. 그 이런 게 그냥 뭐야? 일종의 무대장치다. 그냥 넘어가라. 이런 거겠죠. 이해됐죠? 원래는 뭐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우체국, 모병본부, 육군본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희곡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사 중에는 다른 등장인물들에겐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설정된 대사가 있다는 것. 그게 뭐야?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혼잣말하는 거? 독백이라고 하죠. 약속이 돼 있죠. 관객들은 듣는데 거기는 등장인물들은 못 듣는 거죠. 맞죠? 자, 연극은 이와 같은 약속에 바탕을 두고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에서 배우든 A가 지금 뭐냐? 무대 삼각형 이루는 부분, 그죠? 실제로는 무대 위 일정한 위치에 서 있지만 관객들은 그 위치를 작중 인물들이 속한 관청이라고 받아들인다. 아까 얘기했죠? B에서 B가 A, B, C는 모두 무표정화돼요. 배우들이 동일하게 무표정한 얼굴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들이 맡은 작중 인물들의 몰개성적 성격. 자, 이거 몰개성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몰개성? 뭐야? 맥락을 생각해봐. 그러면 좀 맞추기 쉬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어휘 자체를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맥락으로 보라니까. 모두 다 어떤 표정이야? 똑같은 표정이지. 그럼 몰개성이라면 대충 뭐겠어? 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왜 이걸 생각 못해? 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몰개성 자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그게 어떤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제부터 알고 계시면 돼요. 몰개성이라는 건 개성이 사라지고 다 뭐야? 다 똑같이 표준적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C가 지금 뭐냐? 어머니가 꽃분이에게 비행기를 옮겨간 거야. 일종의 공간의 이동으로 보실 수 있겠죠. C는 무대 위에서는 몇 걸음을 옮기는 동작으로 나타나지만 관객들은 이를 다른 관청을 찾아가는 행위로 받아들이겠다. 연결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D 보시면요. D가 우리 모병사령부가 발부한 2대의 징집연장은 만정 무기했습니다. 여러분. 관료 A가 바로 앞에서 한 말을 듣고 관료 B가 한 대답으로써 맞냐? 그치, 공간의 이동이 되고 이제 대화는 어떻게 보면 단절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이가 이제 뭐냐? 우리로서 오장군이라는 이름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더라도 상관없어. 이거 일종의 독박이죠. 실제로는 관객과 무대 위에 다른 배우들 모두에게 들리는 말이지만 작중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보기 얘기했으니까 바로 볼게요. 자, 1번. 가에서 필력이 날렵하여 풍우 오는 듯 하다거나 유혈이 낭자한데도 안색이 태어났다는 서술에서 실존 인물인 박태부를 비범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연결 가능하죠. 2번. 가에서 이때가 24년 4월 15일 신시더라. 자,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사실성, 현실성 연결 가능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상세하게 밝힌 것은 역사소설로서의 사실적 성격을 부여가 가는 거다. 맞죠? 3번.
나에서 얼굴과 몸집으로 오장군을 동명이인과 구별하여 말하는 과족들과 달리 생년월일로 사람을 구별한다는 관료들의 모습에서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을 통제한다. 맞지? 생년월일로만 판단하는 거니까. 4번 나에서 할머니네 번지는 125번지입니다 라는 관료의 말에 언제부터요? 라고 묻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근대 국가의 통치체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인물의 순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고요. 뭐 있니? 뭐 있니? 5번 자, 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임금의 뜻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라는 박태보의 모습부터 충신의 고든지조. 요거는 찾아볼 수 있냐? 맞죠? 맞냐? 아니야? 몰라? 아니야? 몰라? 알아. 뭐야? 맞아? 확실해? 맞지! 충신의 고든지조. 유교적 이름 계속 읽겠잖아요. 5번. 그 다음에 나에서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다른 조직에 전가한다. 뭐가 잘못 본 것 같아. 그치? 여기 뭐가 잘못됐어? 착오를 인정한 적 없죠? 우리 책임 아닌데 씨발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으로 바깥쪽에 표피와 그 아래 진피, 그리고 진피 아래쪽에 감각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진피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감각신경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감각신경세포 끝부분에 감각수용계라는 부위가 그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변환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자, 감각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감각수용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뭘로 변환해준다고?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준다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전기에너지, 자, 그러면서 밑에 피부에서의 감각은 물체가 닿는 것을 느끼는 촉각, 누르는 힘을 느끼는 압각, 고통을 느끼는 통각 등으로 나뉜다. 이 감각 등은 모두 활동전이라는 신호. 정확히 말하면 전기 신호겠죠? 그죠?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이제부터? 활동전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그래도 해보셨다면 활동전이라는 게 뭔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응. 성윤이 아시죠? 네. 네. 패션이과? 응. 그 너가 아니었나? 자, 아무튼 밑에 감각수용기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닿는 것을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누르는 것을 느끼는 압각, 그 다음에 통각. 그렇다는 건 감각수용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조금 예상하고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눴어. 세 가지로 나눴어. 촉각, 압각, 통각. 일단 나눠보고 생각을 해봅시다고요. 감각수용기는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세포의 신경 말단과 이를 둘러싼 피막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감각수용기는 여기 위에다가 말단신경과 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네, 피자 막걸리 아니고요. 네, 피막. 죄송합니다. 피자에 소스 뭐라는 거야? 아무튼 자, 평상시 감각수용기에서는 이온의 농도 차로 인해 세포막 안팎으로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가 유지되는데,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 세포막이 변형되면은 세포막의 나트륨 양이온이 세포막의 통로를 통해 세포 내부로 확산하여 안팎의 전이차가 플러스 30mV가 되는 탈분국이 일어난다. 자, 평소에는 어떻다고요? 평소에는 마이너스 70이래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플러스 30으로 바뀌는 거래.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탈분극이라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mV의 크기의 전이차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한다. 수용기에 가해진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활동전이들이 발생하고, 활동전이는 축삭돌기라는 통로를 거쳐 되뇌피질에 전달하고요. 되뇌피질은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분류하여 발생 부위를 파악하고 자극의 강도를 식별하여 감각을 인식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 이런 활동전이를 통해 이게 되뇌피질로 가고요. 이 되뇌피질 쪽에서 뭐 한다는 거야? 감각을 분류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감각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수용되는 감각의 종류가 다르다. 이는 신경 말단과 그것을 둘러싼 피막의 구조적 특성이 수용구마다 다른 데에 기인하는데 피부 위를 훑고 지나가는 자극처럼 닿는 자극에 민감한 수용기인 마이스너 소체에는 피막에 쌓인 굵고 기다란 신경 말단들이 코일처럼 비비꼬아 덩어리를 이룬 채 달려있다. 마치 매트릭스 속의 스프링들처럼 자극에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이 신경 말단들은 자 이제 뭐야 첫 번째 마이스너 소체가 요 부분이겠죠? 그죠? 이런 게 있대. 마이스너 소체인데 얘는 뭐 같대? 스프링 같대. 특징만 기억을 해주자고. 독립적이래. 독립적인 자극을 다 각각 갖고 있는 거래. 그죠? 자, 그랬을 때 신경 말단들은 피부와 가해지는 자극을 순차적으로 감지하여 거기 동그라미 자극의 이동을 포착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어. 이미 3번의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자극의 이동이 포착된다는 거였고요. 아마 요 포인트 때문에 2번 부분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시간차. 그죠? 자극의 이동이라는 건 당연히 시간차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반사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마이시너 소체는 뇌가 아닌 척수에 신호를 보내기로 한다. 어떤 물체를 손에 쥘 때는 물체가 조금씩 미끄러지는데 이를 포착한 마이스너 소체가 척수로 신호를 보내 반사작용을 일으켜 물건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자,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대뇌피질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감각이 이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척수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척수로 전송하는 경우. 척수 같은 경우는 특히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척수 같은 경우는 우리 반사신경과도 연결이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척수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동균이한테 이렇게 막 해요. 이게 반사신경이겠죠. 근데 척수가 완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뭐야 물건을 집기에 물건들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뭐랑 관련되는 거야? 운동 능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됐죠?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압력 변화에 민감한 파치니 소체의 경우. 압각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얘는 파치니 소체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0개가 넘는 피막층으로 이루어진 캡슐의 가장 안쪽에 신경말단이 들어있는 구조를 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뭐야? 뭐처럼 생겼대? 캡슐처럼 생겼대요. 캡슐. 캡슐처럼 생겼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파치니 소체는 자극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그 다음에 자극에 익숙해지는 수능성이 높다. 자,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 뭐야? 민감성, 그 다음에 순응성. 자, 이거는 이제 요 두 개의 특징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거 기준으로 자, 파치니 소체에서는 피부에 가해진 압력이 캡슐의 피막층을 바깥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신경말단의 세포막까지 변형시킬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각각 피막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 신경말단까지 전하되려는 힘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반응하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또한 파치니 소체의 피막층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이 가해지면은 피막층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힘이 분산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수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죠. 그쵸? 자, 아까 뭐가 있었냐? 피막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뭘 해준다? 힘을 분산시켜준대. 그죠? 힘을 분산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해진 힘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또한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신경말단에 힘이 전달되지 않아 세포막이 원래 상태로 회복한 후 더 이상 활동 전이가 생산되지 않고 자극에 순응되는 상태가 된다. 압력이 사라지면은 피막층들이 원래 구조로 회복되면서 다시 신경말단에 세포막을 변형시키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뇌는 압력이 사라졌음을 감지한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수능할 때는 약간 뭐야 처음에 압력이 좀 들어와가지고 요만큼 자극해졌어.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지면 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느낌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통각을 담당하는 수용기인 자유신경 종말은, 자, 여기서는 자유신경 종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부에 위치한 모든 감각 수용기 중 그 수가 가장 많으며 표피까지 넓게 퍼진 가지 모양의 수용기다. 가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신경 종말은 특이하게 신경말당이 피막의 보호를 받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 통각은 몸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각을 유지하는데, 자유신경 종말은 피막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자극에 순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응한다. 자, 지속적으로 반응을 한대요. 근데 이 지속적 반응, 지속적인 순응을 할 때는 피막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피막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뭐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감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민감성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야 되만 하는 이유가 뭘까? 통각. 자, 누군가가 자꾸 님 배돼지에 칼을 계속 쑤셔. 아파. 존나 아파. 그럼 씨발 민감성 유지돼야 되는데 갑자기 자극이 수긍됐어. 아파. 그러다 좆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 하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하지만 피막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극의 미세한 변화는 잘 포착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극이 세든 안 세든 존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이걸 깊숙하게 쑤셨다고 더 아파? 아니, 그냥 존나 아파. 그냥 뭐가 했든 존나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3번 부분. 그럼 이거 해줘야 될 거 있어? 4번, 5번 중에? 다른 선지 혹시 필요해? 4번 해줘? 5번 해줘? 괜찮아? 왜 아닌지 알아? 왜 아니야? 여기 딱 써있어요. 아니, 뭐라고 써있어? 자극의 미세한 변화를 잘 포착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아까 보니까 두 분 다 틀리셨어. 넌 아예 안 풀었지? 4발로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파치니 소체. 뭐야? 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파치니 소체와 피막 캡슐을 제거한, 피막 캡슐을 제거할 때. 자, 이건 뭘까, 그러면? 피막 캡슐 제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힘 분산이 안 돼요. 힘 분산이 안 돼.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떨어져? 수능성이 떨어지겠죠. 아니,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성현이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는데 왜 틀렸어? 볼게요. 해당 부위로부터의 활동 전이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적인 파치니 소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시점에 활동 전이가 생성되었지만 동일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활동 전이가 사라졌다. 반면 피막을 제거한 파치니 소체에서는 동일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훨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수능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피막은 신경말당이 자극을 수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쵸? 자극을 수용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없어도 수용을 할 수 있잖아. 그쵸? 맞죠? 2번. 원래 몇 번이나 하셨다고? 4번이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압력을 제거했을 때 피막 캡슐을 제거한 파치니 소체와 달리 정상적인 파치니 소체에서는 다시 탈분국이 일어나겠다. 이게 왜? 아니, 지금 활동 전이가 생성된 거면 100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100인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그걸 왜 얘기해? 근데 탈분국은 마이너스 70에서 30 가는 게 탈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지? 정상적인 파치니 소체는 일단 얘는 탈분국이 일어날 거고. 왜 이러나요? 봐봐. 여기서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지? 근데 피막 캡슐을 제거하면 계속 자극, 계속 수능이 아니라 민감하다고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맞죠? 이해됐어요? 2번이 정답이고요. 볼게요. 피막 캡슐을 제거한 파치니 소체에서는 힘이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극에 더 쉽게 순응하겠다. 아, 자, 뭐가 틀린 것 같아? 더 쉽게 수능하지 못해요. 그래, 수능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못해요, 또. 죄송합니다. 3번, 5번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자율신경 종말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피막캡슐을 제거한 파치니 소스와 유사한 영상. 맞죠? 당연한 거죠. 5번. 압력을 미세하게 변화시킬 때 정상적인 파치니 소체에 비해 피막캡슐을 제거한 파치니 소체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맞냐? 네. 자, 왜 그런 건지 알아? 얘가 파치니 소체, 그러니까 피막 자체가 민감성도 있고 수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둘 다 있어요. 이거 수능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래도 좀 쉬울 겁니다. 8번이랑 9번 한번 갈게요, 이거는. 8번이랑 9번.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정리하면서 진행할게요. 이런 얘기는 뭐예요?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염색결과 보라색과 붉은색이 모두 검출됐어. 그럼 그람 양성도 있고 그람 음성도 있네요. 그죠? 근데 백타라탐 계열 항생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가 틀렸냐면은 자, 여기 그거 있잖아.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밑에 봐봐.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보면요, 그람 양성균이 백타락탐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아, 착각했어요. 안 봤죠? 약을 착각했어요. 뭘 착각을 해? 제가 보자마자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아니, 뭘 착각을 해? 백타락탐 계열이 그 뭐야, PVP랑 관련돼 있는 거고, 아미노 뭐였는데, 그지? 아미노 맞냐? 아미노 글리코사이드. 이거는 뭐야? 양음성균일 때 쓰는 거잖아. 일본 보면서 PVP가 응. 베테랑 생각했는데 딱 3번에서 응. 이걸 아미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8번에 몇 번 들어가셨어요? 3번. 그건 몇 번에? 뭐 5번을 찍었니? 찍었니? 한번 갖고 가겠네, 이거. 응. 여기서 뭐 중요한 것만 후딱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단세포 생명체인, 여기 본문 볼게요. 단세포 생명체인 세균들 중 일부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만 대부분은 토양이나 공기 등의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와 같은 유기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존한다.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들 중에는 비타민 K를 생성하거나 소화를 돕는 등 인체에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병원성 세균들은 다양한 세균 감염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세균 감염증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되는데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 두 가지겠죠. 자, 그람 양성,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음성, 인양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죠? 구조가 양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세포벽 때문인 거죠, 그렇죠? 세균은 세포질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다시 세포벽에 의해 둘러싸이는 구조를 지니는데, 세포벽의 주소분포는 사슬 모양을 띤 아미노산들이 그물처럼 엮여있는 형태의 화합물 펩티도글리칸이다. 뭐 이건 상관없고요.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방식에 따라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구분되고, 세포벽의 90% 정도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람 양성균의 경우, 이건 뭐야? 두꺼운 세포벽이 유명해. 여기가 중요한 거죠.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얇은 세포벽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타락탐 계열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자,
어디 갔냐? 한 층의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얇은 세포벽을 가지는 그람 음성균의 경우 세포벽 위에 인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 외막이 덮여있다. 그람 연세법으로 세균을 염색했을 때 그람 양성균이 보라색, 그람 음성균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다. 그람 양성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항생제인 베타락탐 계열. 자, 여기 베타락탐 계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어도 어떤 계열의 항생제를 쓸 수 있는지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보았을 때 그거 안 썼지. 내가 간단하게 하라고 했잖아. 헷갈릴 일이 없는데 왜 자꾸 헷갈릴 일을 만드시죠? 난 이제 이해가 안 되네. 네. 했어 안 했어 홍성현 씨? 네? 안 했지? 베타라서 써봤어요. 써놨는데 왜 못 불었어? 그럼 혹시 리신이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자, 아무튼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베타락탐 고리를 양리단으로 가지고 양리단은 화학 구조물에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특정 부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그람 양성균에서 PVP의 활성 부위에 베타락탐 고리가 결합하여 PVP가 불활성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불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얘가 없다면은 뭐야? PVP가 생긴다는 얘기죠. 맞죠? 맞죠? 응.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PVP가 불활성화되면은 세포벽 합성이 억제되어 결국 세균이 사멸한다. 인간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쵸? 또한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대한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람 음성균 감염증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가 광배맥에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저격 동그라미 내성을 가진 세균이 증가하였는데 이 세균들은 베타락탐 분해 요성인 베타락타베이스를 생성하여 베타락탐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걸 끊다 보니까 다시 뭐가 생기는 거야? 내성이 있으면 이게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까 3번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는 그람 음성균 감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는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인 포린 단백질들이 있는데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세포의 내외부 농도의 차이에 의한 확산을 통해 포린 단백질을 통과하여 세포막에 도달한 뒤 세포막의 능동수송에 의해 세포 내부까지 이동한다. 능동수송은 특정 물질을 그 농도와 무관하게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확산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과정이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는 리보솜과 결합함으로써 억제한다. 그러니까 얘는 세포벽이 덜 하고요. 얘는 뭘 해야 돼? 자,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아미노라고 쓰자. 더 얘기할 거 있냐? 뭘 길게 쓸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서 뭐 한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야? 뭐가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 세포가 아니라 얘 합성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체의 단백질도 억제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더 얘기할 게 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만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종종 환자의 청각계를 손상시킴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8번 문제는 한 분이 또 5번이라고 하셨네요. 그죠? 3번이 기억이 뭐였냐? 기억이 세포막, 그 다음에 디귿이 세포 외벽인가요? 세포 외막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적절한 겁니다. 3번. 기억, 세포막은 세포 외막과 달리 분자들이 가로질러 통과할 때 세포의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세포막은 그러니까 아까 아미노글리코사이드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킨다고 했잖아. 맨 밑에 있죠. 왜? 보이는데 풀지 못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결합할 때 세균의 단백질 합성 기능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 뭔 개소리야? 세포 외막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뭔 개소리야? 자, 9번에서 해야 될 거 있어요? 5번만 해주면 되겠네. 왜 그런지 알아? 한 무리의 세균들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다른 무리의 세균들에서 베타락탐 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그죠? 이게 락탐 고리가 끊어졌다?
그렇군요. 염색 결과 보라색만 검출될 수 있겠다.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그러면? 락탄골이 끊어진 게 음성분이니까 붉은색도 되는 거니까. 둘 다 갖고 와야지. 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붉은색. 보라 플러스 붉은색으로 갖고 와야지. 락탄골이 끊어졌으니까 일단 거기에 그것도 있는 거잖아. 그지? 내성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어떻게 마지막은 같이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해? 아니면 뭐 또 한번 풀어보실래요? 근데 다 생명이에요. 네, 오늘은 생명 시리즈. 왜? 생명 제일 못하는데. 제일 못해? 뭐 같이 해줘 이거? 네. 갈까요? 자, 아유 안 어려워. 어차피 국어 문제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쉽다니까. 자, 마지막 가봅시다. 이거 존나 쉬워. 단거리 경주, 장거리 경주에 유용한 그거예요. 무호흡 운동, 호흡 운동, 뭐 이런 겁니다. 예. 귀멸의 칼날에선 무호흡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물의 호흡! 계속 가만히 가볼게요. 자,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를 모두 잘하는 육성 성수는 매우 드물다. 근육을 이루는 세포인 근섬유 중 빠른 근섬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육은 단거리 경주에 유리하고, 그럼 요거 갖고 가자고요. 자, 빠른 근섬유. 그 다음에 느린 근섬유가 있겠죠. 뭐 빠른 거니까 당연히 뭐야, 단거리에 유리합니다. 얘는 장거리에 유리하고요. 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린 근섬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육은 장거리 경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빠른 근섬유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거의 거치지 않지만, 느린 근섬유는 미토콘드리아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세포 호흡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그죠? 얘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 없어? 거의 가지지 않다. 미토콘이 좀 적다. 얘는 존나 많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뭐가 나오냐? 빠른 근섬유의 세포 호흡 방식인 무산소 호흡이에요. 물의 호흡 아니고요. 무산소 호흡이요. 그럼 옆에 뭐라고 적어야 돼? 무산소 호흡. 얘는 산소 호흡. 이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과정만 알면 끝납니다. 항상 생명은 어떻다고? 과정과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걸 왜 몰라? 아니, 우리가 과학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님들이 글을 찾는지 안 찾는지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아무튼 무산소호흡은 당분의 과정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뭐만 일어난다고요? 당분해만 일어난다. 당분해만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세포에 공급된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을 거친 후 피브루산으로 분해돼요.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뭐가 있었다? 포도당이 있었다. 포도당이면 뭘로 된다? 피루브산 맞냐? 피브루산인가요? 피브루산? 존나 헷갈리게. 피루브산 맞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바뀌어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에너지는 ADP 분자와 인산이 결합하여 ATP 분자가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ATP 분자에 저장된다. 자, 이후 근육이 수축될 때는 ATP 분자가 다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럼 말 그대로 뭐야? 얘가 뭘로 된다? ATP로 된다. 쉽잖아. 쉽게 생각하자고요. 무산소호흡은 에너지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근육이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분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비교적 작은 편임에도 빠른 근섬유들은
300개 이상이 다발을 묶여 한꺼번에 수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산소 호흡의 산물인 피루부산이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으로 분해되니 근육의 쌓임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이끌지는 못한다. 자, 일단 에너지가 좀 적대요. 에너지 양 자체가 좀 적은데 다발이 졸라 많다. 다발이 한 3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뭘로 분해된다? 뭐가 하나 분해된다? 젖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올 수 있다. 피로감이 올 수 있다. 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웨이트로 생각하면 되죠. 웨이트. 그죠? 자, 이제 느린 근섬유의 세포 호흡 방식. 느린이에요. 세포 호흡 방식인 산소 호흡에서는 역시 당 분해 과정을 포함하며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 당 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에도 ATP 분자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다만 그 산물인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분해되지 않고 이번엔 어떻게 된다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기질로 진입한다. 같은 물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똑같아. 그죠?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얘가 젖산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대. 그죠? 맞죠?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기질 쪽으로 들어간대요.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바깥의 외막과 안쪽의 내막과 그 다음에 기질로 구성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토콘 얘기할 때 기억은 해주시는 게 좋겠네. 그쵸? 뭐랑 뭐가 뭐 있다고? 외막, 내막, 기질 있대요. 외막, 내막, 기질. 그냥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은 기질에서 순환적 반응의 일종인 치트르산 회로에 참여한다라고 됐어요. 치트르산. 자, 이게 미토콘 기질에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런 회로를 거친대요. 이런 회로를 거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피루부산은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분해된 후에 조효소와 결합하여 아세틸 조효사가 되면은 아세틸 조효소는 그곳에 옥살아세틴산과 결합하여 시트르산을 형성한다. 이 회로를 거치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변환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계시면 조금 좋겠죠. 얘가 어떻게 돼서 처음에 아세틸 조효소가 된대요. 아세틸 조효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고? 아세틸 조효소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뭐가 있었다고? 옥살이 있었어. 옥살 아세트산 이런 게 있었대. 그치?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어려워? 다시 얘기해야 돼? 괜찮아? 그건 아니야? 상근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시트르산은 또 다른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다시 옥살아세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옥살아세트산은 또 다른 피루부산에 의해 생성된 아세틸 조효소와 결합하여 시트르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피루부산에서 수소 원자들이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게 또 분해되면은 뭐 옥살아세트산 뭐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 와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생겼어요. 그죠? 뭐가 계속 나와? 수소 원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에서 배출된 수소 원자들은 수소 운반체에 결합하여 내막 근처에 도달해서 자, 우리 여기까지 어디 있었어? 기질이죠, 기질? 기질이죠? 맞죠? 헷갈려? 자, 얘가 어떤 운반체에 인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내막으로 간다고요. 그쵸? 내막으로 간 다음에 운반체에서 분리되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면서 뭐랑 뭐로 바뀐다고? 전자. 그죠? 전자랑 수소 이온이었나요? 그죠? 수소 이온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운반이 되면서 내막에 가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은 내막에 위치한 수천 개의 전자단계로 이동하는데 전자전달기는 단백질 복합체 4개가 사슬 형태로 이어져 있는 구조물이다. 전자들은 전자 친화도가 높은 쪽에 더 강한 인력으로 이끌리므로 전자전달기 안에서 전자 친화도가 높은 단백질 복합체 쪽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자, 이게 뭐라고요? 얘가 어디로 간다고? 단백질 복합체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복합체로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로 인해서? 어떤 전자 친화도 때문에 이걸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고 마지막 단백질 복합체에 도달한 전자는 자, 기질에 있던 산소 분자의 인력에 의해 빠져나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만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 끌려다닌다고요? 산소에 의해 끌려간다고 했어. 그치? 단백질 복합체로 가는 데에는 전자 친화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쵸? 맞아요? 전자 친화도에 의해 이동되지만 마지막에 있는 애는 산소에 의해 이끌어진대. 왜 그런다고 했어? 뭐 때문에? 요게 뭐가 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 나오고 있죠. 자, 산소 분자의 결합함으로써 다른 전자들이 전자 전달기를 지속적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전자 전달기라는 부분 자체가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여기가 전자 전달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통로가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산소랑 결합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산소 분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자전달기는 물론 시트르산 회로마저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뭐야? 산소의 농도가 산소에 대한 기본적인 친화도가 전자에 비해 더 높겠죠. 얘가 마지막에 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복합체라는 게 이 얘기예요. 복합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여기가 전자 전달기라고 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 뒤에 뭔가 있는 요 산소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한편 단백질 복합체들은 전자전달기 안에서 전자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질에 있던 수소 이온들을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인 막간 공간으로 펌프질하여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여기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수소 이온 이제 해줘야 되잖아. 그치? 자, 이거를 어떻게 이동시킨다고? 자, 여기로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대. 됐죠? 자, 그 결과 막간 농도의 수소이온 농도가 기질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막간 공간의 수소이온들이 내막에 부포하는 ATP 합성 요소를 통로로 삼아 기질 안으로 확산된다. 자, 이게 계속 막간 공간에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수소의 그 이온이 계속 농도가 높아져. 계속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 포화가 되잖아. 그럼 이거 이동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 높아진 이온에 의해서 다시 뭐야? 이게 기질로 들어간다고 돼 있나요? 그죠? 맞아요? 기질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ATP 합성 요소는 마치 물레방아처럼 회전하며 ATP 분자를 생성시키는 다량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질로 들어가면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쭈룩쭈룩 돌다 보니까 얘네가 다시 여기서도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산소호흡은 무산소호흡에 비해 에너지를 천천히 생성하지만 비교적 커다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자, 뭐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랑 달라. 요 새끼 같은 경우 에너지 양 자체는 느린데 빠르게 공급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에너지 양 자체는 졸라 많다는 거죠. 지속적인 게 때문에. 그죠? 이해됐어요?
자, 느린 근섬유들은 많아야 180개 정도씩 묶여있으나 오랜 시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볼게요. 12번. 미끄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추가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마찬가지 보기를 잘 해석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는 탄수화물의 소화산물인 포도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쳐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세포에 공급된다. 글리세롤은 세포질에서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전환되며, 자,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아세틸조효소로 전환된다. 자, 그럼 이 얘기 여기서 핵심이 뭐야? 어디 비주 쳐야 돼? 글리세롤과 지방산 비주 쳐야 되죠. 각각 어디 연결시켜야 돼?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 그 다음에 아세틸조효소. 맞죠? 자, 아세틸알데하이드 3인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조효소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각각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실험에서 정상적인 근섬유 A와 B에 각각 공일한 양의 글리세롤, 지방산, 산소를 공급하였다. 세포호흡을 모두 마친 결과 B에서보다 A에서 훨씬 많은 ATP 분자가 생성됨을 확인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근섬유는 뭐고 B의 근섬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봐봐요. 빠른 근섬유와 느린 근섬유 비율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위주인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좀 단순하게 풀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럼 얘는요, ATP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A에서 더 ATP 분자가 있다라는 거. 여긴 그럼 누구 위주가라는 거야? 에? 에너지 양 말하는 거 아니야? ATP 분자가 많이 생성되는 게 그쪽이에요? 빠르게 ATP가 생성되고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 빠른 게 아니라 많은 이라고 하죠. 많은. 많은. 아, 이 사람들 진짜. 많은 분자가 생성되는 얘기는 얘가 느린 위주잖아. 그죠?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에너지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다. 여긴 내가 안 적었나? 안 적었나 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에너지 양이 적다는 얘기를 했었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요 기준으로, 자, 밑에 이어 시행한 추가 실험에서는 A와 B의 동일한 양의 글리세롤만 공급한 후 산소의 공급을 조절하였다. 자, 글리세롤만 공급했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피브르산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피브르산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야? 장기로 갈지 뭐 단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자, 여기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산소를 공급해도 A에서 시트르산이 분해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나? 분해되는 과정이 왜 안 나타나? 나타나겠지. 그죠? 네, 2번. 산소를 공급하면 A는 물론 B에서도 무산소 호흡 대신 산소 호흡이 나타나겠군. 뭔 개소리야? 무산소 호흡 대신 산소 호흡이 나타난다고? 아니, 둘 다 원래 무산소와 산소가 둘 다 가능한데요? 그죠? 헷갈릴 수 있죠? 3번. 산소를 차단해도 B에서 젖산이 생성되어 B 내부에 담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를 차단한다 치자. 그러면 얘 어쨌든 빠른 위주의 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젖산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나겠죠? 그죠? 4번. 산소를 차단하면은 B는 물론 A에서도 옥살아세트산과 아세틸 조효소 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겠다. 이게 정답이겠네. 그죠? 둘 다 가능은 한 거니까. 자, 5번. 산소를 차단하면은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에너지원 공급에 의한 ATP 분자의 생성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다.
자, 이건 뭐예요? 생성 과정이 안 나타나게 해서 무흡도 생성 과정 있잖아. ATP. 있잖아. 그죠? 그럼 5번 틀렸네.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3번. 산소호흡에서 A에서 이거 이해됐어? 근데 12번? 괜찮아? 자, 여기서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A가 뭐냐? A가 시트르산 회로네요. 그죠? 자, 1번. A에서 시트르산이 형성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B에 유입되는 전자들이 많다. 그렇겠죠? 봐봐. 시트르산 회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서 들어오는 게 많으면 수소 원자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죠? B에 유입된다. B가 뭐야? 전자 전도된가요? 아, 전자 전달계? 맞죠?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2번. B를 구성하는 4개의 C는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전자 친화도가 낮다. B를 구성하는 거랬어요. 전자 전달계에 있는 어떤 4개의 C, 단백질 복합체가 산소 분자에 비해 전자 친화도가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전자 친화도가 더 산소 분자랑 연결시켜야 된다? 산소 분자랑? 그래서 처음에 일단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돼? 저 단백질 복합체로 일단 먼저 들어가는 돼야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3번. C는 전자가 수소이온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을 뒤로 이동시키다. 이거 선지가 좀 족같아요. 자, C라고 됐어요. C는 지금 뭐였어요? 단백질 복합체예요. 단백질 복합체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냐라고 봐야 돼요. 어떤 에너지냐? 네? 수소이온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건가요? 자, 요게 선지가 좀 거지 같아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거 약간 말장난입니다. 네, 말장난이에요. 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로 인해 가는 거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선지 구성이 좀 작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답입니다. 전자 방출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D에 유입되는 수소인들은 A의 산물들이 수소 운반체에 결합하여 내막 근처로 이동한 후 분해된 것들이다. 이거 맞겠죠? 그죠? D가 뭐였죠? D가 아까 막간 공간이니까 이건 충분히 연결이 될 거고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자, 5번. E는 막간 공간과 기질 간의 통로 역할을 하며 C에 의해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 의해 작동한다. 막간 공간과 기질 간의 통로는 그거였잖아. 얘가 확산되는 거니까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로 이동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